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환경 강의를 맡은 최두영 강사입니다. 네, 오늘 개발 환경 교육을 같이 배워보실 텐데요. 개발 환경은 먼저 개발 환경 개요, 구현 도구, 개인 빌드 세 가지가 있고 그 뒤에 테스트 도구, 형상 도구, 형상 관리, 그다음 CI 환경 서버까지 있습니다. 네, 먼저 개발 환경 개요, 서비스 도출, 개발 환경 구성 요소, 적용 오픈소스, 서비스별 소개, 개발자 개발 환경 구성, 서버 개발 환경 구성까지 7개의 개발 환경 개요로 나눠진 파트가 있는데요. 오늘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발 환경 개요에서 크게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4개로 나눠서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환경, 실행 환경, 관리 환경, 운영 환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배우실 개발 환경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개발을 하면서 개발 생산성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실행 환경은 그 자체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환경은 이제 프레임워크 관리자로서 관리자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운영 환경이 있는데요. 역시 운영 환경은 역시 운영 소프트웨어여서 운영 지원을 받기 위한 환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각 벤더사의 이제 프레임워크를 연구한 자료인데요. 이 사례를 보시면은 구현자 지원 서비스, 테스터 지원 서비스, 배포자 지원 서비스, 형상 변경 관리자 지원 서비스 4개로 크게 분석을 했습니다. 구현자 지원 서비스는 이제 구현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분석한 서비스인데요. 역시 구현 도구 하면은 이제 코드 생성, 코드 인스펙션, 디버깅 등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도구가 있는데요. 테스트 도구에 대해서는 역시 단위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이제 자동 테스트까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JUnit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포자 지원 서비스는 배포 도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동 빌드에서 이제 테스트 환경에서 빌드 올리는 환경까지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역시 배포 도구를 여러 기업들을 분석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상, 변경관리 지원자 서비스가 있는데요. 형상 관리 또한 저희가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개발 시 무리가 없도록 역시 형상 관리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4가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임플리멘테이션 툴은 이제 구현 도구입니다. 구현 도구는 역시 업무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이제 서포팅을 해주겠죠. 그 다음 이제 테스트 도구인데요. 테스트 도구는 이제 구현을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바로 이제 배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테스트 도구를 통해서 만드신 구현한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테스트 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포 도구가 있습니다. 실행 환경에서 컴파일이 되고 패키징이 되겠죠. 그 패키징이 돼서 실행 환경을 배포할 때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배포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 관리 등 변경 관리 도구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편리하게 계속 버전을 유지하시고 저희가 지원한 서 버전을 통해서 버전을 못 지원하시고 변경 사항도 바로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4가지 툴에 대한 설명이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구현 도구는 이제 대표적으로 6개를 보시면 디버깅을 지원하는 디버그, 그 다음에 코드 생성 때 지원해주는 코드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에디터 사용이라든지 코드 검사에 필요한 코드 인스펙션, 그 다음 이제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템플릿을 지원하고 있고 역시 배치 대용량 처리 때 필요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배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도구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시면 테스팅 리포팅 이제 테스팅 보고를 받으셔야겠죠. 그 역시 또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JUnit 테스트를 통한 유닛 테스트 지원이라든지 배치 테스트도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포 도구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빌드를 하시고 배포하시는 것까지 저희가 역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형상 관리라든지 변경 관리 역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간단한 이제 플로우를 보시면은 먼저 소스를 코딩을 하시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시겠죠? 그다음 빌드를 하실 거예요.
빌드를 하실 때 컴파일을 하시고 이제 런타임을 돌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 전에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실행 환경을 만들어서 올리기 위한 패키징, 그리고 검사까지 위한 인스펙션까지 빌드에서 가능합니다. 당연히 빌드가 되면 저희가 이제 형상 관리 쪽으로 커밋을 하겠죠. 근데 빌드가 이제 역시 개발자들 분들 많이 다 해보셨겠지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역시 디버깅도 도구가 구현 도구에 포함이 돼 있으니 이클립스 내에서 사용을 해서 다시 코딩부터 빌드까지 커밋을 위한 단계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커밋을 하시면은 저희가 개발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상 관리 쪽에 이제 소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개발자들도 체크아웃을 받겠지만 역시 개발 서버로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체크아웃을 받아서 역시 여기서는 서버를 위한 이제 빌드 준비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네, 빌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컴파일, 테스트, 패키징, 인스펙션 똑같은 단계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운영 서버 이제 와스에 올리기 위해서 디플로이 세팅을 하겠죠. 디플로이를 하시게 되면은 와스에 올리게 되고 지금 여기에 와스 재기동은 이제 아무래도 컨트롤러라든지 자바 메인 소스가 변경됐을 때는 재기동이 필요한데, 다음은 이제 개발 환경에서 저희가 22개의 오픈 소스를 쓰고 있어요. 앞선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개요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모두 오픈 소스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로 지원이 된다는 거는 이제 라이선스의 범위를 확인하고 그 스코프에만 맞게 개발을 하시고 라이선스 고지를 해주시면은 문제는 절대 없으십니다. 오픈 소스는 즉 무료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상용화를 시키실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참조하셔서 범위가 벗어나지 않게 그 점만 유의해 주신 다음 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현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는 당연히 저희가 이클립스로 돼 있고요. 자바 기반인 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UML 에디터라든지 ERD 에디터 등은 아마테라우스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이제 웹플로우는 스프링 웹플로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인스펙션은 PMD라든지 이클립스 자체의 지원 기능인 파인드 벅스 역시 또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쪽이 나오는데요. 배치 쪽은 템플릿부터 이제 배치 개발까지 다 스프링 배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버그는 역시 이클립스에서 지원하는 로컬 디버그라든지 이제 원격 리모트 디버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도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JUnit 테스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목 서포트라든지 DB 서포트도 역시 이지목이라든지 DB 유닛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자동화, 테스트 리포팅, 테스트 커버리지, 배치 잡 테스트까지 엔트나 메이븐, 그 다음에 엠마, 스프링 배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포 도구가 나오는데요. 배포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이 저희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버전이 3.7로 되어 있는데 배포 도구는 2.0이고 3.5까지 저희가 배포 도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포 도구는 이제 메이븐 기반이고 개인 빌드 하실 때나 이제 빌드 툴 쓰실 때 메이븐 리파지토리 쓴 메이븐 기반이고 CI 서버는 허드스입니다. 그 다음 넥서스 통해서 이제 구성도 가능하시고요. 형상 관리는 저희가 SVN을 지원하고 있고, 이제 변경 관리할 때는 JTrack을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미클립스가 있는데, 미클립스가 뭐냐? 이제 메이븐과 이클립스의 만남이 미클립스죠. 미클립스 설정하실 때는 메이븐 인스톨 통해서 이제 리파지토리의 저장을 통한 폼.xml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메이븐이냐? 메이븐이 이제 이따 뒤에서 배우실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메이븐은 이제 폼.xml 통한 관리를 통해서 로컬에서 관리가 가능하죠. 센트럴 리파지토리 같은 경우는 리파지토리에서 무리 없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구현 도구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구현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에디터를 쓰겠죠. 소스 코드 에디터라든지 DBIO, 그 다음에 이제 UML, ERD를 통해서 뭐 클래스라든지 에디터 구성이 가능하시겠죠. 그다음에 웹플로우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밸리데이션까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디버깅을 쓰실 때는 편집 모드라든지 디버깅 모드 통해서 이제 개발 시 문제가 있을 때 디버깅을 할 수 있으시겠죠.
그다음 미소돌로지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에서 저희가 개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클립스 내에서 템플릿을 통해서 템플릿 기반으로 프로젝트 초기 구현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공통 컴포넌트는 저희가 251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51종 소스라든지 DB 지원도 역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맞춤형 개발 환경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 필요하실 때 이제 완제품으로 제공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하신 거를 이제 부르셔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다음 배치 템플릿 프로젝트 6종을 저희가 역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배치 잡 생성도 잡 스텝 아이템, 라이터 프로세서 다 아시죠?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다음 배치 잡 런처를 통해서 이제 또 런처 통한 리파지토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도구를 보실 텐데요.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테스트 도구 중에 JUnit 메커니즘이에요. JUnit을 하실 때는 이제 개발을 하시고 테스트 대상 모듈을 통해 분석을 하신 다음에 커버리지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커버리지될 리포트를 받겠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테스트 클래스를 이제 테스트 기반 환경을 JUnit 테스트로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때도 역시 테스트 기반 환경을 돌리시면 커버리지 분석도 마찬가지로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테스트 리포팅 받으시는 거.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이제 배포를 하기 전에 개발 소스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기 위한 거죠. 그 점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테스트 리포팅 받을 때는 HTML이라든지 XML, 엑셀로 리포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라든지 코드 영역을 역시 이클립스 내에서 제공을 받으실 수 있고요. 배치잡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마법사 통해서 역시 배치 템플릿을 만든다든가 테스트를 이클립스 자체 내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배포 도구인데요. 배포 도구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메이븐 리파지토리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이븐의 문제점 중 하나가 서드 리파지토리를 사용하실 때 좀 바로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폼.xml에 선언을 하더라도 바로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뭐 넥서스 리파지토리를 사용하셔서 서드 리파지토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드 리파지토리에 대해 좀 다른 방식으로 찾아서 역시 메이븐 로컬에 옮겨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빌드 자동화 도구가 있는데요. 빌드 자동화가 어떤 거냐? CI 서버입니다. 배포부터 이제 빌드, 그 다음에 형상 관리에서 변경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빌드 자동화 도구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설정하신 주기에 따라도 할 수 있고 허드슨 내에서도 빌드를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와스 기동이라든지 중지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배포 도구에서 주요 메커니즘이 뭐가 있냐면 구현 도구를 올리고 이제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빌드 자동화를 하잖아요. 빌드 자동화를 했을 때 저희가 빌드를 돌렸을 때 역시 빌드 도구 올라가면서 리포트가 다 돼요. 특히 허드슨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러면 이 허드슨이 왜 필요하냐? 관리자 측면에서는 이제 프로젝트의 일정에 맞춰서 그 진행을 봐야 되잖아요. 이따 허드슨이 나오겠지만 허드슨 결과를 보고 이제 PM분들이나 QM분들이 확인을 하십니다. 허드슨의 날씨 모양이 있어요. 아주 빌드가 잘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해 모양이 나오는데 구름이라든지 뭐 심각한 경우는 저희 번개까지 봤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PM분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관련된 개발자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형상 관리인데요. 역시 형상 관리도 중요합니다. 서버에 올라가고 로컬에서도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지 체크아웃, 체크인부터 이제 이슈 관리까지 형상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형상 관리 같은 경우 서버전, SVN 통해서 활용을 통한 이슈 관리 또한 가능하시고 변경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 관리 시스템인 자바 기반의 이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셔서 이슈 등록을 하고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까지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자 개발 환경 구성인데요. 이따가 지금 배포해드린 파일 보시면
예, 지금 eGAV 프레임 3.6.0 exe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 나중에 이 파일이 없으시면은 저희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포탈 가시면은 다운로드 쪽에 이제 교육 다운로드 쪽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 푸시게 되면은 디렉토리 정보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돼요. 먼저 eGAV 프레임이란 폴더에 풀리게 되는데 여기에 빈 실행 파일 안에 이제 안드로이드, 저희가 4.1차 모바일 교육에 쓰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관련된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필요하죠. 아파치 톰캣 7.0, 8.0을 제공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교육 자료를 진행한 이클립스가 들어가 있고, JDK 1.7, 1.8이 인베디드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MySQL 같은 경우는 이제 5.6.21로 들어가 있고요. 다음 메이븐 같은 경우는 이제 리파지토리 설정이 이 자체로 돼 있어요. 네, 그 점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북이 들어가 있는데, 텍스트북은 저희가 지금 따로 드린 텍스트북 말고 실습 교재라든지 이제 참고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에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클립스에서 잡는 워크스페이스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실습해볼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경로를 타고 들어가서 이클립스를 실행하시면은 교육교재 화면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 자바 해보시고 스프링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리파지토리가 폼.slm에서 선언하면 자동으로 땡겨와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설정이 어떻게 돼 있냐? 먼저 세팅, 이 경로로 가시면 setting.xml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 거기에 메이븐 리파지토리가 저장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이고, 제가 아예 지워버렸네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실질적으로 메이븐 리파지토리들이 자르 파일, 폼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얘가 문제가 없을 경우는 이걸 몰라도 되죠. 자동으로 다 끌어오니까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꼭 서드 라이브러리라든지 바로 땡겨 올 수 없는 게 있어요. 특히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개발을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로 하시잖아요. 공인인증서를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같은 경우는 리파지토리로 바로 못 땡겨 오는 경우가 있는데 로컬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로컬에 넣어주실 때 넣는다고 또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공인인증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그 관련된 리파지토리라든지 등록을 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받으시면은 이쪽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븐 클린부터 인스톨을 하시면은 폼.xml이 이제 메이븐 구성을 하게 됩니다. 문제 없이. 이런 메이븐 관리가 복잡하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점만 숙지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자르나 폼.xml을 땡겨 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꼭 그거를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자르 파일을 따로 해서 표준 프레임워크 쓸 필요 없이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라이브러리 관리를 그럼 계속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라이브러리를 썼을 경우는. 근데 프레임워크를 쓰실 경우에는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라이브러리 관리를 다 해주게 됩니다. 그 점을 편하게 해주는 게 역시 메이븐 리파지토리고요. 그런 점을 알아주시면은 또 프레임워크를 쓰는 이유에 대해 더 이해가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서버 설정하는 건데, 서버 설정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시겠지만 이클립스 내에서도 바로 서버 열어서 뭐 쇼뷰 통해서 연결 가능한 거 아시죠? 7, 8.0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DB가 있는데 이제 예제를 하나 드리면, 이클립스 가시면 랩 201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실습에서도 저희가 HSQL DB를 이클립스 인베디드 방식으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따 DB 하실 때 따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CMD 파일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뜨면서 캐시 메모리 DB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샘플 데이터 소스 쪽 익스플로러로 가서 이 HSQL DB를 잡는 건데요. 역시 이것 또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오토매티컬리 통해서 자동 빌드 되도록 설정해 놓으신 게 편합니다. 뭐 이거는 네, 기호에 따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이븐을 폼.sm을 통해서 메이븐 클릭 메이븐 인스톨 전에 이제 우클릭하셔서 메이븐을 누르신 다음에 업데이트 프로젝트에서 메이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은 좀 이제 강력하게 메이븐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 클린 인스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개발 환경을 다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게 지금 제공하는 기능인데 아마테라우스 ERD URML 쓰고 싶지 않다. 딴 거 쓰셔도 됩니다. 네, 딴 거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쓰시면 절대 문제 안 되고요. 배치 같은 경우도 뭐 대용량 데이터 처리 필요 없다. 그럼 쓰실 필요 없겠죠. 코드젠 같은 경우도 필요 없다 하면 쓰실 필요 없습니다. DBIO도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인풋 아웃풋 나 이런 거 안 쓰고 내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에디터도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제 끌어오실 필요가 없으신 거고요. 모바일 필요 없으면 이제 디바이스 API 모바일 ID 빼도 되고요. 그 다음 뭐 이제 실행 환경 분배해주는 도구라든지 테스트 케이스 템플릿 역시 기호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네, 뭐 이 나머지들 다 기호에 따라 쓰시면 되겠고요. 구성하는데 저희가 다 편리하게 이가브 프레임이라는 윈도우 창의 메뉴가 생겨요. 거기서 설정 들어가셔서 네, 이 툴을 누르시면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저희 포탈 와서 이제 서버용 개발 환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CI 개발 환경 통해서. 그 경우에는 이제 실행 환경 다운로드 3점대 가셔서 네, 서버용 개발 환경 CI 3.5를 눌러주시면은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64비트, 32비트 역시 다 지원이 되고요. 리눅스도 타르 파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용 서버 개발 실행하는 방법은 64비트나 32비트 받으셔서 7집으로 압축 풀어주시면은 뭐 다른 압축 파일 써도 되지만 네, 7집이 아무래도 저희가 압축을 7집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완성도 높은 건 7집으로 푸는 거겠죠. 이제 푸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설치를 하고 SVN 설치를 해야 돼요. 이 경로로 가시면 SVN MSI 파일이 있는데요. SVN 설치를 하시고 잡아준 다음 다음과 같은 경로로 가서 start.bat을 실행해 주시면 이제 로컬호스트에서 넥서스를 타고 들어가시면 넥서스 구성된 환경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허드슨 타고 가시면 허드슨 통한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한번 올려보시면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제 앞에서 개요는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 도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구현 도구는 개요, 그다음에 이가브 프레임 통합, 그다음 UML 작성부터 ERD 작성, DBIO, 그다음 코드 생성, 그다음 이가브 프레임 자바 프로젝트를 통한 자바 프로젝트 만드는 법, 그다음 공통 컴포넌트 251종. 251종을 다 쓸 수도 있지만 필요하신 것만 쓰시면 되겠죠. 필요하신 걸 쓰시는 방법도 배울 거고요. 그다음 배치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으로 한번 연습을 많이 하세요. 템플릿 쓰는 법. 그 다음에 디버깅, 코드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버 연결하는 관리까지 배우게 되실 겁니다. 먼저 구현 도구의 개요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요. 반복되고 있어요. 특징적인 건 없는데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안 되는데 역시 이클립스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데 커스터마이즈 개발 툴이 있어서 이거 구성 가능한 거 나중에 이거 뭐 필요한 거면 쓰면 안 되냐 물어보세요. 이 점은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잡 테스트 같은 경우나 이제 잡 구성도 가능한데 템플릿도 지원을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패키지 구성이 나오는데 자바 기반의 이클립스 때문에 저희가 체크가 돼 있죠. RCP, CVS, GEF, JDT, 마일린, WTP, RSE, 그 다음에 이클립스 링크부터 PDE까지 이게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무 이클립스 하면 구성이에요. 이클립스 다 한 번씩 써보셨죠? 근데 안 써보신 분들도 위해서 높아심을 한번 해보자면 간단한 메뉴바가 나와요. 그 다음 툴바, 이건 다 구성이 가능해요. 구성하시는 거는 역시 이클립스 자체로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퍼스펙티브가 이제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있는데 뭐 내비게이션 쓰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쪽 가셔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코드는 이제 중요한 뷰. 이거 같은 경우는 분리가 가능하세요. 뭐 더 넘길 수도 있고 다른 걸 끌 수도 있고 다 간단한 마우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진행하시는데 무리 없습니다. 아웃라인이라든지 스니패치 같은 경우 개발적으로 필요 없으면 빼시면 되고요. 뭐 줄인다든지 밑으로 넘겨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쇼뷰가 나오죠. 쇼뷰 또한 이제 윈도우 쪽에서 구성을 해서 필요하신 것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퍼스펙티브가 이가브 프레임 퍼스펙티브를 따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클립스에 탑재가 돼 있어요. 개발 환경이. 이클립스를 쓰실 때는 이가브 프레임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제 윈도우 들어가셔서 퍼스펙티브 쪽에서 이가브 프레임을 넣어주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역시 또 화면 구성이 나오는데요. 이가브 프레임 화면 구성이에요. 간략하게 이제 예를 드리자면은 계속 같은 건데 패키지 익스플로러는 같은 거고 퍼스펙티브도 같죠. 아웃라인도 같고 DBIO 통한 간략한 예를 보여드리자면은 아이바티스 통한 SQL 맵인데요. 이거 사용하실 때 역시 이쪽에서 쿼리 리절트라든지 DBIO 서치를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가브 프레임 쪽 간략한 메뉴를 설명드릴게요. 스타트 쪽에서 이제 코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데 코어 프로젝트가 뭐냐? 자바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자바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에 대한 이가브 프레임의 코어 프로젝트라 생각하시면 되고 웹 프로젝트 또한 이제 이가브 프레임 웹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든지 이가브 프레임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생성을 메뉴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 템플릿 만드는 거 역시 템플릿 만드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생성하는 것부터 디자인하는 것까지 이제 개발 초기에 디자인이라든지 뭐 개발 후기에도 하실 일이 있으시면 ER 다이어그램이라든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생성하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디자인 메뉴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실질적인 수행도 공통 컴포넌트 생성부터 이제 SQL 맵 뭐 설정에서부터 직접적인 SQL 맵 생성, 그 다음에 DBIO 서치 뷰까지 메뉴를 통해서 설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 통해서 필요한 기능 설치하는 거, 개발 툴 아까 말씀드렸죠? 필요한 개발 툴을 뭐 바꾼다든지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든지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상 관리를 하실 수 있는 SVN이라든지 넥서스까지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치 메뉴인데요. 배치 템플릿 만드는 거 6종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구현하실 때 잡, 스텝, 아이템 다 구성해서 배치 파일 생성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잡런처 통해서 이제 실행 파일 생성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배치를 돌리시겠죠. 그 다음에 JUnit 통해서 이제 잡 테스트까지 가능하십니다. 이제 UML 작성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UML 작성은 이제 개발하시다 보면 하실 필요가 있으시죠. 개발 초기에. 시스템 통합하실 때 이제 문서 산출물로 많이 만드는 게 이제 뭐 유즈 케이스라든지 클래스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클래스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성 흐름도에 따라 유즈 케이스로 다이어그램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액션부터 뭐 어소시에이션, 디펜던시도 이제 화살표 통해서 가능하신데, 제약사항이 있다면 UML을 1.4 기반으로 설계 작업이 가능해요. 2.0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 점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ERD를 생성하는 건데요. 이제 뭐 개체 정의부터 개체 관계까지 ERD. 역시 순서 흐름도에 따라 논리적, 물리적 모델 고려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죠. DDS 스크립트는 오라클, 포스트그레 SQL, 그 다음 MySQL, HSQL DB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공학 가능하십니다. 엔지니어링 통해서 이제 테이블 인풋 가능한 거 유용하죠. 이것 또한 다음과 같은 이제 4가지 DB 지원이 가능하다 아시면 되고요. 익스포트 받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HTML로 받아요. 다른 건 뭐 엑셀도 받을 수 있고 한데, 테이블은 이제 HTML로 대표적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제약사항이 또 있다면 어윈 모델링 도구랑은 호환이 안 돼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이제 자바 기반의 웬만한 소프트웨어를 다 호환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약사항 정도 몇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웬만해서 거의 호환이 된다. 자바 기반은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BIO 에디터 쓰실 때는 이거를 굳이 무조건 쓰실 필요는 없어요. DBIO 에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바티스 SQL맵 API 통해서 저희가 SQL맵 컴피그 에디터를 통해 사용하거나 SQL맵 에디터 통해 사용 가능하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설정하는 법도 나와 있는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QL맵 컴피그 에디터는 이제 저희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트랜잭션 매니저 있잖아요. 트랜잭션이 당연히 필요하죠. DB를 사용하시고 트랜잭션이 필요한데 트랜잭션 매니저에서 주요 트랜잭션 유형 타입이 있잖아요. 타입이라든지 데이터 소스 타입에 필요한 거를 프로퍼티즈에서 항목을 정의하고 이제 SQL맵 항목을 UI를 통해서 GUI적으로 인터페이스 통해서 타입 쓰고 데이터 소스 타입 쓴 다음에 트랜잭션 매니저 설정이 됐으면은 이제 파일을 추가해서 설정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SQL맵 에디터 같은 경우는 이제 UI 형태로 이제 편집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구성 요소 틀이라든지 레이아웃 조정, UI적인 부분입니다. 인풋, 아웃풋 설정도 다 파라미터부터 리절트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로우 테스트 리밋을 걸 수가 있어요. 여기 셋 파람도 걸고 쿼리 테스트도 걸고 크리에이트 VO 해서 리절트까지 뽑아내긴 하는데 리밋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역시 UI적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쿼리를 작성해서 이제 빌더로 뽑아내는 경우가 또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쿼리에서 그냥 ID 써주시고 이제 DB 정보 써주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쓰실 때 호환성 확인이라든지 적용 점검 서비스라든지 아키텍처 검사를 받으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문의가 들어오는 게 VO를 써야 되냐, 맵을 써야 되냐 상관없습니다. 다른 아키텍처 뷰를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VO를 쓰냐, 맵 쓰냐 상관없습니다. 다만 DBIO 에디터 쓸 때 VO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클래스명 입력해서 만드실 수 있도록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설계 모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만들잖아요. 그 다이어그램 만든 걸 이제 모델 베이스드 코드 제너레이션 통해서 역시 아웃풋으로 뽑아내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바 프로젝트 만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 이제 일반 자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단의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게 코어 프로젝트다. 그리고 웹 프로젝트 저희가 이클립스에서 원래 자바로 스프링이나 자바 통해서 다이나믹 웹 모드 프로젝트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 가서 이제 여기서 뉴큐어 있을 땐 자바 기반 프로그램 만드는데 웹 같은 경우는 이제 웹으로 바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패키지 익스플로러라든지 내비게이션이 좋으시면 내비게이션 통해서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자동 생성을 해주는 거죠. 자동 생성하는 게 있는데 그 자동 생성한 프로젝트에 이제 공통 컴포넌트를 끌어와서 쓸 수도 있어요. 올인원을 그대로 해서 250점을 다 구성한 다음에 필요한 걸 걷어내셔도 되는데 이클립스 자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형식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51종을 이제 셀렉트 커먼 컴포넌트라는 그 메뉴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다 설정이 가능하세요. 근데 그럼 이 251종이 다 각계의 컴포넌트냐? 그게 아닙니다. 각각의 디펜던시가 걸려져 있는데요. 그 필요한 디펜던시라든지 연관이 된 DB는 필요한 컴포넌트를 누르셨을 때 이런 공통 같은 게 같이 디펜던시로 클릭이 되니까 그런 구성도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테이블 생성을 하지 않고 만들 수도 있는데 테이블 생성할 때는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 쪽에서 설정된 DB를 설정을 통해서 클릭만 하시고 피니시를 하시면 구성이 가능해지시고 거기서 이제 메이븐 클린 메이븐 인스톨을 통해서 맞춰진 DB를 프로퍼티즈에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해 주셔야 될 게 테이블 만드실 때 다 석세스가 됐는지 어느 테이블이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DB를 공통 컴포넌트 사용하실 때 MySQL
오라클, 큐브리드, RT베이스, 그다음 티베로 5종을 다 사용하도록 저희가 DB SQL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MySQL 같은 경우는 5.6.21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5.6.21의 경우에는 이제 MySQL 자체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MySQL 5.6.21 그 버전이 PK 값이 원래 널이 안 돼야 되잖아요. 프라이머리 키 값이 널로 선언이 되면 안 되는데, MySQL은 예전에 5.6.21 버전 같은 경우에는 널로 선언을 해도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구성을 하실 때 MySQL 버전을 이제 5.7.3 5.7.3에서 개선이 됐고요. 릴리즈 노트로 5.7.3 이상으로 쓰실 때는 MySQL로 테이블 생성을 하실 때 생성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 스크립트가 널로 돼 있거든요. PK 값이. 네. 그거를 이제 남널로 바꾸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스크립트는 저희 센터에서 지금 작업을 해서 네, 패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250종 설치 마법사를 또 제공하고 있어요. 이제 프로퍼티즈 쪽 가시면은 이쪽 설정 통해서 뭐 메인 페이지 설정이라든지, 그다음 뭐 IP 설정, 그다음에 운영 체제 유형,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세팅까지 바로 가능하십니다. 그다음 배치 잡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요. 역시 배치 잡도 뭐 잡 정보 생성하고 스텝 정보 생성해서 뭐 리더 라이터 생성한 다음 배치 작업 파일을 만들 수 있다. 네, 배치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할 때 쓰시죠. 네. 다음에 이제 배치 잡 런처가 나오는데요. 이 런처 같은 경우는 뭐 오퍼레이터 아이디를 쓰고 익스플로러 아이디를 쓰고 잡 익스큐션 정보를 생성해서 이제 데이터 소스 정보를 생성한 다음 데이터베이스랑 맞춰주면 역시 배치 실행 파일이 작성이 됩니다. 배치 설정하는 게 또 나오는데요. 프로퍼티즈 가서 배치 설정이 역시 가능하세요. 배치 설정을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UI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리더라이터 생성이 바로 가능하고요. 여기서 생성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파라미터 추가는 관리 환경 제공이 되고, 리더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실 때, 네, 그때 사용하겠죠. 그럼 아웃풋 출력을 뽑아낼 때, 네, 또 이제 라이터를 사용해서 관리 환경 역시 제공이 되고 있고, 리스너를 써요. 네, 리스너를 이제 잡스텝 청크 쪽에 이제 이벤트를 잡아내도록 리스너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너 쓴다, 뭐 다른 거 써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리스너 쓰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템플릿, 이제 공통 컴포넌트도 해보실 텐데 이 값을 처음 만져보실 때 또 해보시는 게 템플릿을 만져보세요. 템플릿 개발 환경 쪽에서 바로 지원이 되는 게 심플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심플 홈페이지를 이제 설정을 해서 제가 기본 디프트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제 포털 사이트도 제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내부 이제 기업 업무 포털 관리 쪽도 이제 템플릿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알아주셔야 될 점이 권한 관리가 얘는 들어가 있어요. 얘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 뭐 섹션이라든지 스프링 시큐리티 관련된 권한 관리 기능이 제공되는데 얘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공통 컴포넌트 251 정도 역시 템플릿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치 템플릿 같은 경우는 6종을 만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쌈 아시죠? 파일3에서 스케줄러, 커맨드 라인, 웹을 만들 수 있어요. 구성해서 만들 수 있고, 3종이죠. 그 다음 DB 방식으로 스케줄러, 커맨드 라인, 웹 방식을 통해서 배치 파일을 만들고 실행 파일을 생성해서 테스트 등 이제 뭐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디버그가 나오는데요. 디버그는 언제 하느냐? 다 아시죠? 제일 중요해요. 개발자가 가장 갈리는 시점은 어느 분은 농담으로 이름 짓기를 잘하는 걸로 갈린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디버그입니다. 디버그로 개발자 능력이 나눠져요. 이거는 자바, 표준 프레임워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AI가 어느 순간 디버그를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 AI도 사람이 만든 거죠. AI 만들 때 도저히 문제를 못 찾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버그를 하겠죠. 역시 표준 프레임워크도 지금 구성을 하실 때 디버그가 중요합니다. 이클립스 자체 내에서 디버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뭐 별도로 이제 상용 솔루션을 구입하셔서 쓰셔도 되고 크롬 자체에서 콘솔 로그 찍으셔서 뭐 화면단에서 처리하셔도 되고도 하는데요. 근데 가장 저희가 편리하게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브릭포인트, 디버깅 포인트 잡아서 디버그 진행하시도록 하고요. 네, 스텝 단위로 또 역시 이클립스 자체 내에서 진행하는 스텝 단위라든지 필터링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관리에 대해서 이클립스 자체에서 화면에서 뷰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원격 디버깅 할 텐데요. 원격 디버깅 할 때는 이제 와스 쪽에서 설정을 해줘야겠죠. 와스 쪽에서 설정을 해주고 지금 이게 제우스 기준입니다. 그럼 제우스 써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경우는 와스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바를 지원하는 와스라면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와스 제우스 쓰실 때는 JDK라든지 서블릿 버전 확인하셔야겠죠. 네. 또 JDK랑 서블릿 버전 간의 연관성도 아셔야 되고요. 네. 얼마 전에 JDK 1.9가 9월 말에 나왔습니다. 네, JDK 1.9 같은 경우에는 서블릿이 다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점 아셔야 될 거예요. 3.1만 지원이 될 수도 있고 3.2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마 이제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점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격 지원할 디버깅할 설정을 계속 해줘요. 메뉴 쪽으로 가셔서 디버깅 설정을 통해서 리모트 자바 어플리케이션 뉴를 만드셔서 이쪽에 설정 정보를 입력하시면은 원격으로 디버깅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코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코드 인스펙션. 뭘로 가장 기본이 되어 있냐면 PMD 사용해서 이제 체크 코드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프로젝트에서 관련된 부분 코드 인스펙션 하실 부분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PMD 쪽 가서 체크 코드 위드 PMD를 누르시면은 역시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코드 검사를 PMD를 사용해서 검사를 해주게 되겠죠. 다음은 이제 서버 연동 정보 관리를 해주는데요. 먼저 SVN 클릭해서 SVN 쪽 열리면 이쪽에서 우클릭해서 SVN 설정 통해서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SVN을 쓰면 안 된다. 그럼 넥서스 통해서도 역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넥서스도 이제 메뉴를 타고 들어가셔서 설정 쪽 들어가셔서 서버 열정 관리를 통해서 넥서스 관리를 이제 중간 관리를 해주게 되겠죠. 넥서스가 리파지토리와 연계라든지 연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넥서스에서 그러면 어떤 기능이 제공되느냐고 궁금하실 거예요. 넥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클릭 프로퍼티즈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쪽에 관련 정보가 나와요. 이 관련 정보 나온 거에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설정을 통해서 넥서스 연동이 또 가능하십니다. 리파지토리 추가가 쉽게 유아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개발 환경 파트 3 같은 경우는요 8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메이븐 개요, 메이븐 디렉터리 구조, 빌드 라이프 사이클, 메이븐 플러그인, 의존성 관리 메커니즘, 메이븐 저장소, 프로젝트 객체 모델, 그 다음에 메이븐 이클립스를 통합한 뭐 M2 이클립스라고 해도 되고요. 미클립스라고 해도 됩니다. 폼.xml 파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역시 메이븐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폼.xml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프링이 의존성이 되게 중요해요. 디펜던시가 중요한데 역시 메이븐도 디펜던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메이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엔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엔트의 이런 학습 곡선이라든지 재사용성을 향상시키는 특징은 같고요. 메이븐의 가장 큰 특징은 의존성 관리가 뛰어납니다. 저장소를 통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다 담아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관적인 사용 방법으로 이클립스 내 모든 프로젝트에
구성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확장 또한 시킬 수 있습니다. 메이븐 리파지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나 C++ 다 지원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자바로, 자바 기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메이븐의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센트럴 리파지토리 같은 경우는 메이븐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서드 리파지토리 해가지고 폼.xml이나 바로 웹상으로 끌고 올 수 없는 자르 파일 같은 게 있어요. 그런 파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 다음 또 하나 다른 점은 폼.xml에서 이제 선언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폼.xml이 프로젝트 크기에 따라 상당히 장황하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 좀 기능이 제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이븐 아키텍처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프로젝트 오브젝트 모델을 폼.xml 이쪽에서 메이븐 엔진이 내장된 부분을 제공을 해주고 이제 디펜던시 관리 모델에서 리파지토리로부터 받아서 메이븐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메이븐 리파지토리를 사용했을 때 이제 프로젝트의 메이븐 디렉토리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폼.xml은 프로젝트 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src 메인 자바에 가면 자바 소스 파일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rc 메인 리소스 쪽에 가다 보면 이제 베퍼 리소스라든지 xml 프로퍼티즈 파일이 적재되게 됩니다. 그리고 src 메인 웹앱 쪽에 가면은 웹 어플리케이션 관련 파일들 이제 JSP가 될 수 있겠죠. JSP라든지 CSS 등이 적재가 됩니다. 그리고 src 테스트 자바랑 src 테스트 리소스에는 자바 소스라든지 리소스가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환경에서 빌드가 되면은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서버 쪽 아웃풋이 나오려면 이 타겟 쪽에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빌드 라이프 사이클이 나오는데요. 라이프 사이클이 뭐냐? 이 빌드의 생명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파일, 테스트 컴파일해서 이제 컴파일러로 가고 테스트에서 이제 슈어파이어 테스트를 하는 의미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슈어파이어도 마찬가지의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패키지 쪽이랑 이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가 있고요. 이제 메이븐 테스트를 하겠죠. 그쪽에서. 그다음 이제 메이븐 인스톨을 하고 자료로 담기게 되고 자료를 끌고 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까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클립스 내에서 프로젝트에서 메이븐 빌드를 했을 때 이제 골즈 이제 목표에 클린 인스톨을 눌러주게 되면은 각 이제 라이프 사이클들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메이븐 플러그인을 볼 수 있는데요. 컴파일, 소스 컴파일을 하는 경우 그리고 테스트, 단위 테스트 실행을 하는 경우 패키지, 자료 패키지를 생성하는 것. 근데 이 패키지 생성하는 거 역시 바이너리 파일을 자료 패키지로 생성을 한다. 엠마가 있어요. 엠마 단계에서는 이제 맵 엠마 플러그인을 써서 이제 코드 커버리지 리포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이븐을 선언하는 예제요. 이제 폼.xml에서 하죠. 폼.xml이 이제 메이븐을 선언하는 하나의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하고요. 이제 프로젝트에서 모델 버전을 입력하게 되고 이 모델 버전에 대한 개발 환경 버전 그리고 아티팩트 아이디 그다음에 이제 버전 설정을 하게 되고 플러그인을 껴 넣게 되겠죠. 플러그인의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보자면 이제 메이븐 컴파일러 플러그인, 그쵸. 메이븐 컴파일 해주는 컴파일러를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JUnit 엑셀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예제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엠마, 엠마 단계라든지 코드 점검하는 PMD 메이븐 플러그인도 역시 테스트로 선언한 예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존성 관리 메커니즘이 나오는데요. 역시 계속 폼.xml에서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스코프가 되게 중요해요. 생명주의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메이븐이. 스코프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컴파일, 모든 클래스 패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프로바이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나 JDK, 서블렛 API 같은 거 있죠.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컴파일 시,
예, 런타임 C 그리고 클래스 로딩 C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더 크게 나누자면 이제 컴파일러라든지 런타임 C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런타임 때 스코프는 예제를 드리자면 이제 JDBC 드라이버스, JDBC 드라이버즈 쓸 때가 있겠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JUnit 테스트로 계속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테스트 단계에서만 스코프가 유행하겠죠. 스코프는 그 지정된 스코프가 끝나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필요할 때만 쓰는 거고요. 시스템도 있는데요. 시스템에서는 이제 개발자가 직접 하드하게 뭐 자르 파일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존성 선언할 때 그룹 아이디, 라이브러리의 이 집합을 식별자로 나타내는 그룹 아이디가 있겠고요. 프로젝트 실제 이름이랑 그룹 아이디 합쳐서 아티팩트 아이디로 또 쓰곤 합니다. 네. 그리고 버전은 이제 그 아티팩트 버전이겠죠. 그래서 올릴 때 버전에 맞춰서 또 의존성에 맞게 올려야겠죠. 예를 들면 이제 버전끼리 의존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폼.xml에서 에러가 난다든가 메이븐 인스톨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븐 리파지토리가 나오는데요. 뭐 로컬 리파지토리 계속 리모트 리파지토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로컬 리파지토리 같은 경우는 이 아티팩트에서 로컬로 이제 가져와서 구성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리파지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뭐 서드 파티 빼고는 거의 모든 아티팩트 받아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넥서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넥서스에서도 메이븐 프로젝트 관리할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역시 가능합니다. 서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바로 가져올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넥서스에 담게 되면 다 같이 공유해서 개발을 하실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객체 모델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객체 모델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폼.xm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폼.xml 이제 구성할 때 뭐 프로젝트 정보라든지 아티팩트, 디펜던시즈, 그다음에 빌드 세팅즈, 그다음에 메이븐 환경에서 이제 뭐 프로파일이라든지 뭐 분배 관리 해주는 것 등, 뭐 리파지토리 자체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정보에는 이제 SCM, 대표적으로 SCM이나 뭐 CI 관리해 주는 게 있겠죠. 네, 이 폼.xml은 프로젝트 그 메타데이터 세부를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전이라든지 설정, 빌드 환경, 라이브러리 저장소 및 의존성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폼.xml 어떤 식으로 이제 가독성 있게 볼 수 있느냐? 모델 버전이 나오고 뭐 그룹 아이디가 설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가 아티팩트 정보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디펜던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디펜던시즈 들어가면서 그래서 디펜던시를 구성해서 이제 각각 의존성을 확립해서 메이븐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스는 이제 플러그인을 껴주는 거죠. 필요한 플러그인을.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미클립스란 게 있어요. 미클립스가 뭐냐? 메이븐과 이클립스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냥 M2 이클립스라고도 하는데요. 뭐 부르시는 데는 편한 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메이븐 빌드라든지 이제 웹툴에서 프로젝트에 잡아주는 것까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 편한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이클립스만 쓰는 거랑 비교해서 뭐 자동 업데이트라든지 자동 다운로드가 더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리파지토리가 탐색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클립스랑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인 뭐 형상 관리 저장소, 뭐 SCM 저장소로부터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 체크아웃을 받을 수 있고요. 네, SVN 플러그인과도 연동이 바로 됩니다. 이클립스에 이제 당연히 메이븐이 달려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또 구성하셔서 개발 환경 툴 쪽에서 설정하셔 쓰셔도 됩니다. 네, 이제 이가브 프레임 이제 아키타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메이븐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퍼스펙티브 쪽에서 그냥 메이븐 프로젝트를 UI적으로 바로 생성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키타입이 있어요. 이 아키타입은 하나의 툴킷인데 이거를 이제 표준을 잡아서 이가브 쪽 표준이랑 맞춰서 메이븐을 제공해드리는 형식입니다. 메이븐 프로젝트의 아키타입 선택을 보시면은 뭐 워크스페이스를 잡고요. 거기서 이제 카탈로그 쪽에 걸어주면은 아키타입을 생성해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메이븐이 이제 폼.xml에서 선언됐듯이 선언이 돼서 디펜던시가 제공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메이븐 기본 기능이 나오는데요. 메이븐 프로젝트를 만들고 메이븐 클린이라든지 인스톨이 이제 쓰면서 많이 해보셨잖아요. 바로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가장 먼저 해주실 거는 프로젝트를 우클릭한 다음에 메이븐을 하고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눌러요. 그러면 메이븐을 얘가 특히 옵션도 주시면 더 좋아요. 포스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강제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은 가져올 수 있는 메이븐 디펜던시는 얘가 다 구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메이븐 클린을 해주고 메이븐 인스톨을 해주고 어느 경우 뭐 코드도 담았는데 프로젝트가 가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막 톰캣도 지었다가 해보고 JDK도 다시 깔았다고 해보고 뭐 프로젝트 클린도 해보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한번 메이븐 쪽으로 의심해 보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메이븐 업데이트를 강제적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린 한 다음 인스톨 해주시면은 실행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본 빌드를 하는 건데요.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앞에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여기는 run as 메이븐 인스톨. 사실 메이븐 인스톨만 해줘도 돼요. 근데 클린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이 위에 있는 인스톨 위에 있는 메이븐 6번 메이븐 클린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메이븐 인스톨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랑 하시는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